안녕하세요. 신사임당의 그림 이야기 박수빈입니다. 이번 영상은 신사임당의 그림 중 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술사에는 각 시대를 대표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 회화예술이 가장 크게 발전한 시기로 꼽히는 것은 조선시대입니다. 회화와 도자기가 조선시대를 대표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학문적 깊이 그리고 또 예술적 소양을 겸비해야 제대로 된 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화 감평과 창작 능력은 조선 문인들의 교양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개국 초기부터 많은 화가들이 배출되며 다양한 작품들이 양산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작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사임당의 그림도 학술적으로는 만만치 않은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임당은 율곡이의 어머니로도 잘 알려졌고 시문과 서화에 모두 능했던 문인으로도 명성이 높았으며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여류 화가로 확고한 위상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기에 활동했던 어느 화가보다도 많은 작품들이 신사임당의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녀가 전문적인 화가가 아니었던 점과 또 48세에 타계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전문 화가들보다 유작이 훨씬 많은 게 좀 석연치 않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작품 중에서 확실한 증거를 지닌 기준작이 없다는 점, 그리고 또 화풍의 편차가 큰 점, 이러한 점 등이 섣불리 답하기 어려운 난제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사임당이 뛰어난 화가로서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현존하는 여러 기록으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신사임당의 그림으로 전해지는 포도입니다. 이 포도 역시 사임당의 이름으로 전해오는 대개의 그림들이 그렇듯이 낙관이나 관지가 없습니다. 현재는 진경시대 후반기에 대수장가였던 성농 김광국이 수집한 그림들을 모아놓은 해동명화집 속에 들어있습니다. 별도의 종이에 써놓은 제사 끝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임자 윤달 15일에 월성 김광국이 손을 씻고 삼가 배관한다. 이 내용으로 미루어 정조 16년 윤 4월 15일에 처음 구둑한 작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앞에는 그림 감평의 일가견이 있던 영조시대 문인 동계 조구명이 쓴 제사가 있습니다. 우계와 율곡이 함께 유림을 머뭇거리게 했었는데 청송의 글씨와 신부인의 그림도 모두 세상의 이름을 날린 빼어난 재주였으니 이 또한 한 가지 기이한 일이다. 우계 성호는 율곡과 더불어 서인을 이끌었던 문인이자 유학자였습니다. 우계의 부친인 청송 성수층이 글씨에 빼어났고 율곡의 모친인 사임당이 그림에 뛰어난 것이 기이한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마도 선대의 업적을 거론하며
포도가 신사임당의 진품임을 확실히 해두고 싶었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는 향미가 좋고 과즙이 풍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과일이기도 하고, 또 다양한 상징성으로 글과 그림의 소재로도 애용되었습니다. 포도의 함의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다자, 즉 아들을 많이 낳는 것입니다. 알처럼 생긴 열매가 풍성하게 모여있는 포도송이와 왕성하게 벗어가는 줄기에서 강한 생식력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명나라의 명필가이자 화가인 악정의 글을 보면 포도는 덕성을 지닌 식물로 치켜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포도를 사군자에 견줄 만한 식물로 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 그림이나 도자기 같은 예술품에는 종종 국내에서 실물을 접하기 어려웠던 귀한 동식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 역시 원산지가 아시아 서부의 흑해 연안과 카프카 지방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의 문집에 그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즈음부터 재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보면 당시의 포도는 지금의 우리가 보는 흔한 과일인 포도와는 조금 달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선시대 이전에는 예술품에서 포도를 문양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 기와의 포도당초문이나 고려시대 청자나 구리거울에 등장하는 포도 문양이 그것입니다. 먹만으로 그린 묵포도는 중국 원대 13세기 말 선승 일관에 의해 창시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포도는 주로 선승이나 서에 뛰어난 사대부들이 여기로 즐겨 그린 소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상징성과 더불어 단순한 색감과 형태가 문인들의 취향에 들어맞으면서 포도는 문인화의 주요한 소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선의 문인들이 포도 그림을 즐겨 그리고 감상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죠. 포도는 고려시대의 상간청자나 조선 초기에 청화백자의 문양으로 종종 등장했었고, 뚜렷한 화목을 이루면서 전문 화가를 배출하고 독자적 영역을 형성했던 건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중기에는 황집중을 필두로 이계호, 홍수주 같은 사대부 출신의 화가들이 포도 그림의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17세기 이후 조선시대에는 이계호, 홍수주, 심정주, 권경, 최석환에 이르기까지 문인화가와 직업화가를 비롯한 많은 포도화가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재현, 정경흠, 정유승, 정유점, 정유봉이 삼형제 등이 포도 그림을 잘 그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사임당이 활동했던 시기에는 신사임당 외에는 일부 화가에 의해서만 그림으로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사임당은 시대의 흐름에 조금 앞선 화목을 다루었던 예술가였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그림은 휴휴당 이계호의 포도도입니다. 신사임당, 황집중 등과 함께 포도 그림으로 일가를 이룬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다른 화가의 포도 그림은 유작이 드물고 신빙하기가 어려워서 이계호의 그림이 조선 중기의 포도 그림을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작품 역시도 도서낙관이 분명한 것은 드문 현실입니다. 포도 그림이 사대부가 즐기는 일과예의 주요 장르가 된 것은 줄기, 잎, 열매로 이루어진 포도의 조형성 때문입니다. 포도를 잘 그리려면 묵은 가지에 활달하고 굵은 선, 덩굴손에 가늘고 섬세한 선, 이파리에 엷은 먹번짐, 포도 알에 짙고 옅은 먹빛 등을 모두 능숙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해 보이는 포도 한 송이의 그림이 사실은 붓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요하는 입체성과 평면성, 또 선곡성을 고루 갖춘 화가의 필력이 응축되어서 나타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계호의 작품 중 가장 큰 작품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인 팔폭의 연폭병풍으로 제작된 포도도입니다. 전래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포도도 연폭병풍 형태로 좌측 상단에서 시작된 포도넝쿨이 원을 그리며 한 바퀴를 돌고 크게 S자 모양으로 말리는 듯 펼쳐지는 구도입니다. 이전까지 절지풍의 포도가 주로 그려지던 가운데 이계호의 전수식 포도도로 그려진 이 연폭병풍은 최초로 포도의 전체 모습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17세기 이계호의 포도도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보통 식물의 일부분을 소략하게 그려내는 구도를 취했습니다. 신사임당과 황집중의 경우 작은 편화로 절지풍 포도를 그렸음을 전래작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계호는 처음으로 포도 연폭병풍을 그리는 등 포도 그림에서 대작을 출현시킨 점이 신사임당의 포도와 같은 이전의 포도도와는 좀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보입니다. 그는 포도의 전체 모습에 좀 더 집중하려고 했고, 이러한 특징은 19세기 최석환을 거쳐 넓게는 조선 말기 민화 포도병풍에 이르기까지 계승되었다고 보입니다. 이계호의 포도도는 이전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개성적인 표현이 두드러짐을 볼 수 있습니다.
황집중이 그린 한두 송이의 포도송이와 잎의 포치로 이루어진 고매한 이전시기 포도도보다 포도 줄기의 움직임과 포도 잎의 섬세한 표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구불구불 얽히고 휘어지는 포도의 전체적인 모습에 집중하여 화면 구성은 다소 번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포도잎과 넝쿨의 휘감기는 모습을 율동감 있게 그려냈습니다. 줄기의 표현은 움필이 빨라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잎은 줄기를 따라 방향을 달리하며 넓게 펴져 있습니다. 타원형이 아니라 아주 동그란 포도알은 농담을 다르게 하면서 주렁주렁 달리거나 잎에 가려져서 살짝 드러나는 모습이어가지고 대단히 사실적이고 박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후기로 갈수록 이계호는 열매가 약간 길쭉길쭉한 모양의 포도를 즐겨 그렸는데 이게 나중에는 전반적으로 좀 형식화된 경향을 띠게 됩니다. 이계호가 그린 포도도의 특징적인 모습은 전수식 포도도 외에 절지풍의 포도도에서도 관치됩니다. 포도송이와 포도넝쿨, 포도잎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포도 그림 구성 요소 중 이계호가 집중했던 것은 포도넝쿨과 더불어 포도잎의 표현이었습니다. 포도알은 가루보다 세로로 긴 형태로 이전의 포도와 다르며 부드럽게 S자와 원형의 곡선을 그려 표현된 포도넝쿨 또한 이전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잎에 대한 집중도를 확대시킨 점이 두드러지는데 화면 구성면이나 포도알, 줄기 위를 덮으며 차지하는 면적에서 엿보입니다. 선연법으로 포도잎을 얼룩진 듯 표현했고 이전의 고고하고 싱싱한 잎에 한정되지 않은 어찌 보면 조금은 병태적이기까지 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서슴지 않고 나타냈습니다. 도치기 현립미술관 전시를 통해 공개된 야마토문화관 소장 포도도는 이계호의 포도 표현이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작품입니다. 높이가 1m에 이르러서 이전보다 큰 화폭의 포도도를 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로로 긴 화면을 포도 줄기가 곡선을 이루면서 가득 채우고 있고 농묵의 포도송이와 단묵의 포도잎이 휘날리는 모습입니다. 포도잎은 벌레 먹은 듯 찢기고 사가 떨어져 나간 것까지 표현한 것이 독특합니다. 이처럼 노골적으로 싱싱하지 못한 잎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이전에 청초하고 탐스러운 포도도와 구분되는 이계호 포도도의 특징입니다. 잎맥만 간신히 남은 포도잎뿐만 아니라 화면 중앙에 위치한 포도알 역시 벌레를 먹어서 움푹 패인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병태적인 모습의 포도잎 표현은 앞서 본 연폭병풍과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의 묵포도도, 간송미술관 소장의 채색포도도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서화유물도로에 게재된 묵포도도에는 벌레 먹은 포도알도 함께 표현되어서 이계호 포도의 주된 양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황집중의 묵포도도입니다. 이는 조선 중기 포도 그림의 특징들을 잘 보여줍니다. 우측 상단으로부터
좌측 하단으로 뻗어내린 줄기를 중심으로 한 대각선 구도, 화면을 메꾸듯 표현한 평면 구성, 힘차고 변화 있는 줄기들, 둥글고 입체성이 뚜렷한 열매들, 벌레 먹은 넓적한 잎, 마구 꼬인 덩쿨들이 모두 두드러져 보입니다. 특히 강하고 힘차고 빠른 필법, 농담의 차이가 뚜렷한 문법, 직선과 곡선의 현저한 대비, 입체성과 평면성의 완연한 대조가 화면 전체를 터질 듯 팽팽한 힘과 긴장감으로 넘치게 합니다. 덩쿨들의 거침없는 표현은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황집중의 자유로운 작화 태도와 숙달된 솜씨를 더욱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포도도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중기 황집중에 의해서라고도 봅니다. 황집중은 포도 한 가지로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던 문인어가입니다. 명성에 비해서 전래작이 드문 편이지만 당시 문헌을 통해서 그 위치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줄기에 감긴 덩굴손, 짧고 절도 있는 붓질, 햇가지와 묵은 가지가 교차하면서 만들어내는 생동감은 황집중 포도의 정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활달한 필치와 신사임당보다 두드러지는 적극적인 농담 대비로 인해 포도도는 묵죽이나 묵매와 같이 강직한 문기를 띠며 사군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황집중의 포도는 타는 이정의 묵죽, 어몽룡의 묵매와 더불어서 삼절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17세기 문인이자 유학자였고 전서에 한해 동방의 제1인자라는 평을 들었던 허목은 미수기연의 포도첩기에서 황집중이 포도로 유명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황집중의 포도도가 당시 삼절의 하나로 명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이민구의 글에서 그는 동주선생 문집에서 조선에서는 이전에 포도 그림을 그리는 자가 없었는데 황집중이 포도를 잘 그리기로 명성이 있었다. 내가 그것을 보았는데 흩어진 먹이 그 형상과 닮아 사람들로 하여금 이와 뺨에 침이 고이게 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포도가 이전 시기보다 사실적으로 표현되었고 그것이 황집중이 포도 그림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점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신사임당의 포도도는 어떨까요? 그림을 보면 화면의 중심선을 따라 줄기를 내려뜨리고 하단부에 넓은 잎과 큰 포도송이를 배치하여 구도에서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먹의 농담을 적절히 구사하여 싱그럽게 익어가는 포도알의 양감과 투명함을 잘 표현했습니다. 젊고 싱싱한 줄기는 진한 먹으로, 늙고 오래된 줄기는 옅은 먹으로 처리해서 변화감과 생동감을 잘 살렸습니다. 먹으로만 그린 수묵화임에도 포도의 외양과 풍치가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숙련된 솜씨에 뛰어난 필력과 기량이 여실하게 드러난 수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필치와 담백하고 섬세한 묘사에서는 우아함도 느껴집니다. 포도 역시 사임당의 작품임을 확언하기는 좀 어렵지만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나름대로의 전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후대에 윤식되지 않은 신사임당 본연의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그림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이 묵포도에 능했음은 연려 신일기술, 동국문헌의 화가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율곡전서와 패관잡기 등 문인들이 남긴 문헌에 그녀의 포도 그림이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사임당의 아들인 율곡 이이 선생이 쓴 사임당의 행장에서도 그는 사임당의 포도 그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다른 문인들의 몇몇 글에서도 종종 사임당의 산수와 포도 그림 실력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을 보아 사임당의 포도는 그녀의 그림을 이해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일 것입니다. 현재 5만원권에도 신사임당의 초상과 함께 이 그림을 모본으로 한 포도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도를 그린 여성의 예는 신사임당에서 그치지 않고 18세기 김씨 부인, 부씨 부인 등 조선 후기 규방 여인들로 면면이 이어졌습니다. 적은 기록이지만 신사임당과 이후 광희안과 김씨 부인의 예를 통해서 포도도에 가전화풍 경향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심사정의 부친인 심정주는 포도를 잘 그렸는데 그의 처가는 정경흠과 정유흠, 정유점이 있는 정씨일가로 모두 그림에 뛰어나 포도를 즐겨 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정주와 권경은 18세기 포도도의 쌍벽으로 일컬어졌는데 권경 또한 정경흠의 누이인 정부인의 손자입니다. 정경흠과 그의 아들 유복, 유전, 유승도 묵포도에 뛰어나 즐겨 그렸고 권경의 조모, 즉 정경흠의 누이도 그림에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임당의 맏딸 매창과 넷째 아들 옥산 이후도 사임당의 영향을 받아 그림으로 이름을 남겼는데 이후의 포도도는 사임당의 포도도와의 친연성과 함께 이계호 이전에도 대작 포도도가 그려진 것을 알려주는 예로서 의의가 큽니다. 사숙제 강희맹의 10대 손인 강희환의 어머니인 경주 김씨가 1773년 6월 아들에게 그려준 포도첩도 뛰어났으나 여덕이 필묵에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를 끊고 그리지 않았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보면 당시 사대부의 여인들도 포도를 즐겨 그렸지만 유교사회 안에서 여성이 그림으로 명성을 갖고 작품을 남기는 것을 꺼린 탓에 작품과 문헌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사임당이 황집중과 함께 조선 중기 포도도의 대표적인 화가로
거론되지만 다른 남성 화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연유한다고 추정돼서 매우 안타까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사임당의 포효 그림에 담긴 그녀의 정치를 다시 한번 함께 감상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